암에 걸린 한 노모는 자녀들이 병원에서 유산을 놓고 싸우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가게 문을 열고 늦은 밤까지 일했습니다. 세탁소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남편은 항상 웃으며 일에 매진했습니다. 저 역시 가게 일에 빠짐없이 참여했어요. 가끔은 남편과 제가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돌보기도 했지만 대부분 시간은 아이들이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가게 수입도 점점 나아졌고 우리는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점에 접어들면서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더군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고 저와 남편이 평생 노력해 이룬 성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건강이 나빠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더 이상은 세탁소 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일을 도맡아 했지만 그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고 이제는 집에서 편히 쉬며 건강 회복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편이 생전에 원하던 사회복지법인을 세워 저희가 모은 돈을 기부하고 보육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이 땅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자주 말하곤 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땅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두고 자식들과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여기는 듯 했습니다. 큰아들은 제가 병상에 누워있던 때조차 저를 돌보지 않았고 막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세상을 떠날 날을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재산에만 관심을 두며 부모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부모로서 씁쓸하고 외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장성의 각자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가끔은 부모로서 나에게 베풀어야 할 마음을 잊어버린 것 같아 썩을프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래 남고 어쩌면 자식들과의 관계에 큰 벽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 결과 단칸 월세방에서 시작해 점차 방 2칸 전세로 다시 방 3칸 빌라로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남편이 40을 넘어갈 즈음에는 드디어 작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 보기에 작고 낡은 주택일 뿐이었지만 그때 저희 부부가 느낀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집을 사고 나서 남편과 나눴던 대화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 집에서 우리 2 아들 잘 키우고 잘 살아보자. 아이들 다 결혼시키면 그때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들어가자. 듣기만 해도 좋네요. 그렇게 살아요. 집을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탁소가 있던 동네에 점차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인근에 커다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장사가 꽤 잘 되었습니다. 덕분에 주택을 사고 나서는 경기도 외곽 지역의 작은 땅도 마련할 수 있었죠. 아마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편은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자신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종종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도 부모 없이 고생하며 자랐으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 같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어른들의 작은 도움 덕분에 나도 사람 구실을 하며 살 수 있었으니까. 남편의 이 작은 소망이 저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함께 하고 싶은 꿈이 되었습니다. 당신 꿈이라면 나도 힘닿는 대로 도울게요. 세월 가는 게 빠르니 금방 그날이 올 거예요. 남편은 고아로 자라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을 마치 무용담처럼 들려주곤 했고 저는 그의 말을 늦은 밤까지 들으며 마음속으로 위로해 주었지요. 그때는 앞으로의 삶이 평범하고 안정적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이 공부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평온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더군요. 그 예상치 못한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제가 47살이었고
큰아들은 대학에 입학해 자취를 시작한 시기였으며 작은아들은 입시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세탁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뇌출혈이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이틀간 생사를 오가다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고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장이 필요한 시기에 남편은 유언조차 남기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작은 아들 민준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방황하며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고, 저는 아들을 붙잡고 재수를 권했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고 이듬해 군에 입대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주택 한 채에 경기도 외곽의 작은 땅, 그리고 얼마간의 현금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 없이 홀로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는 몰라도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오랫동안 저희 세탁소는 동네에서 유일했지만 동네가 커지면서 경쟁 세탁소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희 가게가 있는 골목에도 두 곳이 더 들어섰고 남편 없이 일손이 부족해진 데다가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잘 되던 장사는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어떤 다른 가게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제게는 세탁 기술밖에 없었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더욱 악착같이 아끼고 일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큰아들은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밤에는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습니다. 큰아들을 보며 저도 더욱 열심히 세탁소 일에 매달렸습니다. 수선 일도 배워 세탁과 수선을 함께 하면서 매일 먼지를 마셔가며 늦은 시간까지 옷을 고치고 새벽부터 독한 세제에 손을 담그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다행히 정성스레 관리해주는 세탁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큰아들 승민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작은아들 민준은 군대를 다녀온 후 인테리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죠.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두 아들 덕에 가족은 안정적인 생활을 다시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다 저는 남편과 처음 마련했던 주택을 팔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큰아들이 취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긴 듯한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며느리를 딸처럼 여긴다고 해도 고부 갈등이란 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여유롭지 않다 보니 큰아들의 결혼 때 집을 해줄 형편이 되지 않았고 큰아들도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했지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아파트 매매하고 전세로 들어갈 테니 신혼집 마련에 보태는 게 어떨까? 엄마는 작은 집에서 살아도 괜찮아. 그러나 큰아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 지금 아파트 파는 건 손해예요. 나중에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고 한번 팔면 다시 사기 어려워요. 걱정 마세요. 맞벌이 하니까 저희가 알아서 마련할게요. 아들이 알아서 한다니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결혼할 때 집 하나 못 해준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큰아들의 여자친구도 같은 은행에 다니는 아가씨였는데 처음 인사 온 날 떨리는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홀씨 어머니라 걱정이 많겠지만 너희에게 기대어 살 일은 없을 거야. 많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그렇게 큰아들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 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돈께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걱정이 많으셨던지 대출받아 신혼집을 시작하는 것과 제가 홀씨 어머니라는 점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상견례 자리에서 큰아들이 쩔쩔매며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키운 아이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죄 지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보니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더군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건 우리 아이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번듯하게 자란 아이들을 보면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부모의 욕심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큰아들 사돈댁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한다고 하니 저는 예단이나 혼수에 관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냥 한복 한 벌로 만족합니다. 사돈께서도 그 말씀에 안심하시며 저희도 딸을 시집 보내며 맨몸으로 보낼 수는 없지요. 우리 쪽에서도 성의껏 준비하겠습니다. 하시더군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 생각이 없었고 세탁소를 계속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계획이라는 점을 확실히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돈의 얼굴도 한결 부드러워졌고 전세 마련을 위해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33살, 제 나이는 60이었으니 참 젊은 나이였지요.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두 모인 날 각자 가정을 이룬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이렇게 속으로 말했죠. 여보, 당신 떠난 뒤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잘 키워내 이렇게 당신 앞에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이제 큰 걱정 없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니 제 삶에도 한가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세탁소 일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정도로만 하며 품 안에 자식들이 떠나간 뒤에 외로움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이 바빠질수록 그 가정이 우선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저도 이를 받아들이며 며느리들과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들에게 전화하면 어색해하는 기색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 며느리에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말에 내려와서 밥 먹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얼굴도 보고 싶다. 고요. 제 의도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라는 뜻이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다른 뜻으로 받아들였나 봅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와이프한테 내려오라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갈게요. 며느리들이 요즘 시어머니가 오라 가라 하는 걸 싫어한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행사는 남편 제사 하나뿐이지만 이제는 명절이나 어버이날 외엔 자식들 얼굴 보기가 어렵더군요. 이후 큰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더 기대가 컸습니다. 손주가 있으면 아이들도 자주 오지 않을까 했지만 오히려 큰아들과 며느리는 더욱 바빠져 얼굴 보는 날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큰아들과 더 가까이 살아서 손주라도 봐주고 싶었지만 세탁소 일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운동을 하고 취미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몸은 젊은 시절부터 돌보지 않았던 탓에 점점 더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갱년기를 겪고 나니 소화도 잘 안 되고 살이 빠졌지만 나이가 들면 아프기 마련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 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마트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갑작스러운 극심한 복통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졌던 당시 기억은 흐릿하지만 다행히 저를 본 누군가가 119에 신고해 주어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점심에 먹은 음식 때문에 쓰러졌나 싶었는데 병원에서는 극심한 복통의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니 검사를 해보시라 며 권유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건강검진을 처음으로 해보았죠. 그런데 왜 하늘은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지.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오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어김없이 맞아떨어졌죠. 의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명숙님, 대장암입니다. 암이 증상이 없어 진행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오셨나요? 제가 혼자 왔다고 하자 의사는 보호자와 꼭 같이 오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크게 동요하며 물었어요. 선생님, 큰 병인가요? 의사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전이 여부를 확인하려면 정밀검사가 필요하고 직장 부분에서 암이 발견됐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이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도 필수입니다. 충격에 휩싸인 저는 그저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병원에서 들은 내용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아이들의 얼굴만 떠올랐고 아픈 엄마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다행히 가입해둔 암보험이 있다는 것만이 저를 조금 안심시켜 주었죠.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말에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큰아들 승민에게 전화를 걸어 얼굴 좀 보자고 했는데 아이는 이번 주에 가족과 일정이 있다 며 전화로 얘기해 달라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주말에 시간이 나기 어렵다고 해서 결국 전화로 제 병에 대해 알리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너무 놀라지 말아라. 엄마가 대장암에 걸렸어. 아직 다른 곳으로 전이된 건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사 후에 항암 치료와 수술 일정도 잡아야 해. 큰아들은 잠시 충격의 말을 잃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의료 기술이 좋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이번 주에 민줄랑 연락해서 내려갈게요. 그렇게 주말이 되어 두 아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병원에서 들은 내용과 항암 치료 계획, 보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은 다소 안도한 표정을 지었지만 항암 치료 때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 주말까지 저는 아이들에게 기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치료가 가능하다 해도 암은 큰 병이니 곁에 가족이 필요했죠. 하지만 주말이 지나자 두 아들의 행동은 저를 실망하게 했습니다. 항암 치료에 함께 가달라는 말에 큰아들은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다며 작은아들에게 미뤘고 민주는 인테리어 작업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일이라 바빠 쉽게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며느리에게도 부탁해 보았지만 두 사람 모두 일정을 이유로 간병인을 고용해 주겠다고만 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에게 들었어요. 암이라고 하시던데 휴가 내는 게 쉽지 않아서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간병인을 고용해 드릴게요.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세요. 큰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괜찮다. 간병인은 따로 고용할 필요 없어. 내가 거동할 수 있으니 괜찮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자식들이 아무도 시간을 내주지 못하는 현실의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지금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떠난 남편을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죠. 이후 저는 혼자 항암 치료를 받으며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암 치료는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참 힘든 과정이거든요. 자식들이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고 챙겨주는 이는 이웃의 친한 동생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끔씩 들러 식사를 챙겨주고 말벗이 되어 주었기에 버틸 수 있었죠. 그때 정말 가까운 이웃이 먼 자식보다 낫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은 후 다행히 수술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수술 날짜를 알리니 수술을 앞둔 전날 두 아들 부부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암의 상태와 수술의 난이도에 대해 설명하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쉽지 않은 수술이 될 것이라 말하자 자식들도 다소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저희 병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한 모양이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대신 아프고 싶어 하지만 부모가 아픈 경우 자식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잠깐 걱정하는 듯 하더니 이내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대화를 옮겨갔습니다. 세탁소를 정리하는 문제부터 아파트와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사둔 평택의 땅에 관한 이야기까지 벌써부터 재산 문제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는 큰 다툼은 없었지만 며느리들이 미리 이야기를 꺼낸 듯 했습니다. 엄마, 세탁소와 아파트 그리고 땅을 미리 유산 상속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큰아들은 차분히 말했지만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재산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는 자식들을 보며 참 씁쓸했습니다. 그때 작은아들이 말했습니다. 형, 난 대학도 안 나왔고 학비 지원도 적게 받았으니 형보다 조금 더 받는 게 공평하지 않겠어? 그러자 큰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대학 가라 했어? 형편대로 대학 못 간 거지. 내가 뭘 어쩌겠니? 그리고 난 내 학비도 벌어서 다녔어.
큰 며느리는 작은 아들의 말에 불만이 있는 듯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제야 큰 며느리가 결혼 때 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자식들이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차라리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형제들이 서로 불편한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결국 큰며느리가 간병인을 고용하겠다는 제안을 하며 떠났습니다. 저는 자식들 얼굴이나 한번 보려 했을 뿐인데 큰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언쟁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당신이 있을 줄 알았는데 고작 하루 간병도 못하겠다는 거야? 라며 따졌고 작은 아들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프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자식들에게 기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요. 저는 조용히 자식들에게 됐으니 이제 그만 가거라 며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반응을 보이더군요. 엄마, 지금 그 땅을 파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저희도 어렵게 살고 있고요. 엄마도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작은 아들 민준도 끼어들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다른 복잡한 생각 마시고 우리한테 양보해 주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결국은 우리 거잖아요. 엄마가 지금 우리한테 나눠주면 편할 거예요. 아이들의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힘겹게 마련한 그 땅이 그저 자식들이 돈으로 환산하는 유산일 뿐이라는 생각에 서운하고 참담한 기분이 밀려왔죠. 저는 두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땅은 너희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마련한 유산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산을 나누기 위해 산 게 아니다. 내 아버지 뜻을 이어서 나는 그 땅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다. 두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고 큰아들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기는 거예요? 저희는 부모님이 남긴 걸로 조금이나마 도움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저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치료받을 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더니 이제 와서 땅 팔아 돈 달라고 하는구나. 아프고 힘든 시간 동안 나 혼자서 이겨냈다. 앞으로도 내 선택에 대해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땅은 자식에게 주려고 산 게 아니다. 아들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후 두 아들 내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병실을 나섰고 저는 자식들에게 아무 기대 없이 나 자신의 인생을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저는 그 땅을 남편의 뜻에 맞게 보육원 설립을 위해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식들의 기대와 제 가치관이 충돌하는 순간 내 결심이 맞았는지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자식들은 부모가 남긴 재산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그 땅을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 또한 저에게는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땅을 남편과의 소중한 약속으로 간직해왔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었기에 그 꿈을 실현시키는 일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재산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며 섭섭하고 허망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언젠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는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재촉하지 않기로 했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레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결정에 후회는 없지만 그들이 더 나은 이해와 공감을 보여줄 날이 올까 하는 바람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난다는 게 참 서글프기도 하고 삶이란 참으로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혹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큰 선택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통찰을 나눠주시면 저 역시 귀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